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현재 러우 전쟁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야, 이거 지금 벌써 1000일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나게 오래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화. 지금 수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도 지금 죽고 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민간인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양쪽에서 민간인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간다요 채널에서는 2022년 봄부터 이 전쟁이 꽤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장기화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역시나 이제 장기화가 됐어요 지금. 자, 근데 최근에 지금 큰일인 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자, 뭐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만약에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몇 달 안에 신속하게 개발한다 라는 문건이 뽀록이 났어요. 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요, 올해 6월이죠? 미국 대선 몇 달 전이야. 올해 6월에 대선 치르기 몇 달 전이에요, 미국 대선. 이때부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젤렌스키는 전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미국에 방문할 때마다 바이든으로부터 무려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조를 받아가는 인간입니다.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리 말하면 저 돈 안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정말 별로 달갑지 않겠죠. 자, 근데 이 시점에 지금 이 문건이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문건에서 트럼프가 군사 지원을 안 해주면 플루토늄 핵무기를 신속하게 몇 달 안에 개발한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아시다시피 원래 우크라이나가 뭐였어요?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근데 1991년이 지나면서 이제 독립이 되죠, 소련으로부터. 그때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 3위였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핵탄두가 무려 1800발 있어. 1800발. 저 중국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ICBM도 170개. ICBM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55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미사일 아닙니다 ICBM이. 지금 현재도 두 손 꼽혀요, 두 손. ICBM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10개가 되나 몰라 지금. 10개 안팎인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자, 과거 냉전 때 나토와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이제 소련 진영 대 미국 진영, 나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유럽과 서유럽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소련이 본인들의 영토로부터 더 서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부러 핵탄두와 ICBM을 박아둔 겁니다. 전략적으로 박아둔 거예요.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진영, 미국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면서 그 소련의 핵탄두 1800발 ICBM 170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3위의 뭐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핵 보유량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문제는 전 세계 3위긴 3위였는데 3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간다요가 일반인이잖아요. 내 눈앞에 이렇게 큰 핵무기가 있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림에 떡이지 씨발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독립된 직후에 저 ICBM 미사일과 핵탄두를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핵탄두를 쓰려면 그 핵무기 시스템에 코드가 필요했어. 코드. 그 코드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궁. 못 쓰는 거야. 있으나 마나 했던 거야 결국에. 크렘린궁도 등신이 아닌 이상 러시아가 저 아무리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 독립했다고 코드를 알려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나서 어차피 못 쓰는 거야. 이거는 있으나 마나 했던 거야. 요새 자꾸 언론에서 그 핵무기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과거에 핵무기 많았었다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있으나 마나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만약에 포기를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인재 독립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나라가, 게다가 이제 경제까지 다 부패했어요. 젤렌스키 최근에 뒷돈 받아먹었다, 국방비에 들어가야 될 돈이라던가 이런 돈 지금 뒤에서 해먹었다,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지금 젤렌스키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이 전쟁통에도 그게 우크라이나야. 지금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지금 내가 재작년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나라가 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지역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주변의 국가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 불안정성, 이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저걸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나라가 경제 제재하고 개지랄하고 압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그 압박을 우크라이나가 이겨내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그냥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1994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라는 걸 씁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외에 기타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각서를 써요. 우크라이나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가 더 있었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 포기하면은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는 그 나라들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존중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도 존중하겠다. 무력 사용도 안 하겠다. 경제 위협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요런 내용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내용이거든. 젤렌스키가 이거를 많이 써먹어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는 걸 믿고 핵무기를 다 포기했다. 근데 어차피 포기 안 했어도 매한가지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기 안 했으면 어쩔 건데 저거를. 쓰지도 못하는 거를. 자, 아무튼 그걸 포기했대. 우리는 저 안전보장 각서를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근데 여기에 서명한 강대국 미국, 영국, 러시아 이 세 국가가 지금 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 국경선을 존중하고 무력 침공을 처 안 한다고 하더니 씨발놈들 러시아 얘네들 지금 대놓고 침략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올해 10월 17일에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도 외교부가 있을 테니까요. 외교적 수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0월 17일에 우리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나토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달리 말하면 나토 가입 안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 한 거야 내가 볼 때. 나토 가입 안 시켜주면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게다가 이것까지 나온 거야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이게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한다. 몇 달 안에 신속 개발한다. 자, 근데 제 생각인데요. 시점이 이 국방부 문건이 뽀록 난 게 언제냐? 11월 14일이야.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게 확정된 게 11월 16일이야. 11월 6일. 그러면은 11월 6일로부터 며칠 지나서 요게 뽀록이 났다는 건데 제가 볼 땐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흘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제 예비 행정부죠.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간을 보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공개되게끔 이 국방부 문건을 흘렸던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 트럼프가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은 뭐 우크라이나 핵 개발한대? 뭐 나쁘지 않아. 우리 미국이 앞으로 그럼 걔네한테 돈 안 써도 되는 거네? 이랬대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썰이 있어. 썰. 물론 이거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썰이 있어. 썰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세된 거야. 정말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우리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 이거를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본인들이 흘렸는데 트럼프 반응이 시덥지 않으니까 외교부가 바로 점점 이제 해외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핵 개발하냐 막 이런 얘기가 막 퍼지니까 우리는 전혀 개발할 생각 없다. 우리는 NPT가 뭐야? 핵 확산 방지 조약 기구죠. 이 NPT도 가입을 했고 우리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받고 있고 핵 개발 전혀 안 할 거다.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간피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을 떠보려고 한 것 같다. 떠보려고 흘린 것 같다. 근데 떠봤는데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알아서 해. 그 이후에 외신들한테 퍼졌을 거 아니야 이제. 자, 헤드라인에서 막 우크라이나 핵 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외교부가 나서서 우린 전혀 없다. 쩔쩔매면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핵무기 개발 카드를 더 이상 꺼낼 명분도 없고 지금 꺼내도 트럼프를 상대로는 소용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방금 전에 게다가 외교부가 스스로 우리는 개발할 생각이 없다고 본인들이 입으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야. 젤렌스키는 너무너무 급해요 지금 상황이. 환장하게 급해 지금. 젤렌스키 입장이 정말 사면초가야 사면초가 지금. 일방적으로 좀 젤렌스키 정부가 뭐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해달라. 우리 지원 안 해주는 국가들은 쓰레기 국가들이다. 최근에 그렇게 우크라이나 과거 소련이라던가 러시아의 침략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동병상련의 입장이었던 폴란드. 젤렌스키가 폴란드한테 계속 달라고 했는데 폴란드
폴란드도 지금 야 언제까지 달라는 거야. 우리도 니네 줄 거 없어 이제. 폴란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이제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냐고. 우리도 니네 줄 거 없다고 이제. 이런 꼬라지까지 왔어요 지금. 전쟁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질 것이다. 2022년 내내 얘기해서 간다요 채널에서. 그리고 럽뻥 소리를 들었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조차도 럽뻥 소리를 했던 정신 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진짜. 우크라이나가 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문건대로 우크라이나가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자 일단은 전문가들 얘기가 대부분 뭐냐면 기초적인 건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핵무기가 가능할 것 같다. 기초적인이 뭐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1945년 8월에 떨궜던 아주 기초적인 리틀보이와 팬맨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쐈던 요 기초적인 핵무기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폭격기에 실어서 날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B-29인데 요거 개조해가지고 이제 요거 팬맨하고 리틀보이를 이제 수송해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쐈단 말입니다. 미국이. 기초적인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 지금 실제로 러시아 상공으로 이런 그 폭격기가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걸 떨궈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으려 그래? 지금 이게 이 S-400 이제 그 러시아의 방공망 시스템의 일부인데 요런 것들이 요거만 있는 게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세트로 있어요. 요것들이 요격을 하는 건데 폭격기는 저 S-400을 쓸 필요가 있나? 지대공 미사일이 이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로 잡은 다음에 다른 미사일로 그냥 폭격기를 폭격해도 되고요. 러시아는 방공망 괴물 국가예요. 방공망 전 세계 최강 국가예요. 최강. 워낙에 국경선에 다양한 나라들이 많고 국경선이 길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방공망 괴물 국가야. 자꾸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우 전쟁에서 그 이후에 개판으로 이제 전쟁했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등신 취급하고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방공망 시스템까지 무시할 거는 아니다. 그거는 너무 억까다. 지금 러시아의 방공망이 뚫린 건 대부분 드론은 우리나라도 못 막아요 지금. 미국도 못 막아. 미국도 드론은. 러시아의 방공망 뚫리는 게 드론이야 첫 번째로. 둘째로는 하이마스 미사일. 하이마스 미사일이 보통 뭐냐면은 하이마스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 하이마스 미사일이 좀 여러 발을 한 번에 날려요 첫 번째로. 그리고 사거리가 짧은 대신에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마스 미사일이 방공망 시스템에서 레이더에 잡혀도 요격이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100% 방공망으로 못 잡을 수는 있겠는데 요거를 폭격기를 물론 이거보단 좋은 폭격기 쓸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미사일도 요격이 되는 세상에서 폭격기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싣고 가는데 저게 과연 될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플루토늄이든 뭐 농축우라늄이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재래식의 아주 기초적인 핵무기를 뭐 1000개, 10,0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러우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는 상당히 전략의 회의적이다. 쓸 수는 있겠지. 국경 부근에 가까운 곳이라던가 러시아의 방공망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던가 쓸 수는 있겠는데 그게 전쟁을 완전히 뒤바꿔줄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게 뭐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쏠 때쯤 되면요. 우크라이나가 달표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하고 게다가 쏠 준비까지 다 했어. 그럼 러시아는 등신같이 그 보고만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ICBM이 얼마나 많고 SLBM도 얼마나 많이 그 잠수함이랑 같이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고.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데 러시아도. 선제 타격하면 끝이에요. 뭐야?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안타까운데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을 하는 거에 그 기초적인 핵무기를 만약에 개발한다 해도 큰 의미 부여를 할 게 좀 맞는가? 저는 좀 글쎄요.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도 러시아가 그거를 정보당국이 파악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다 폭격을 갈겼을 때, 타격했을 때, 게다가 핵무기도 이제 우크라이나 핵 개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핵무기 이제 사용해도 된다. 만약에 그래 버리면은 그게 더 문제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 핵무기를 개발한다. 자 기초적인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거 핵무기 개발할 때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끝이야? 어디다 보관할 건데? 어디에 보관할 건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상공에 굉장히 많은 지역은 러시아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관할 장소를 좀 잘 구해야 될 텐데 그거를 또 비밀리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스파이들도 러시아에 있지만 러시아의
스파이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자, 그리고 둘째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자, 2021년 미국 의회 예산국 CBO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와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무려 6,340억 달러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현재 850조에서 900조 사이입니다. 10년 동안 850조에서 900조가 들어간대요. 미국이. 1년에 85에서 90조 들어간다는 얘기야.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핵탄두 숫자도 많고 워낙에 이제 그 국방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크라이나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개발하고 이제 탄두가 만들어졌을 때에 관리하는 예상 그 관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원자로가 지금 9기 정도 있대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플루토늄 원활하게 확보만 하면 끝이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 에이테킴스라고도 합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바이든 정부가 허용해줬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조지는 거를 미국이 허용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에이테킴스가 근데 속도도 빠르고 좋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거 지도 좀 보면서 하자 이제. 자, 기존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준 그런 그 무기들이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영토 안으로. 여기서만 써라 이 말이야. 이 러시아의 영토인 여기서는 쓰지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 에이테킴스를 러시아 본토까지도 허용한다. 명분이 뭐냐? 북한군. 이게 명분이야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들어가서 이제 개지랄 연병하면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으니 러시아를. 이거를 명분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허용을 해준 겁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을. 자, 근데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을 해줬지만 해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지금 에이테킴스의 사거리가 300km예요.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걸 허용해주면서 근데 사거리는 300밖에 안 돼. 300이 사실 미사일로 따지면 좀 짧습니다. 300이 어느 정도냐?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북부 여기 제일 가까운데 어디 뭐 이거 논밭에서 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이쪽 도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북부에 있는 주요 도시예요. 우크라이나에. 그죠? 모스크바까지 직선 거리로 511km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고 이 국경 지역에서 다 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러시아도 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300km를 허용해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오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요쪽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인 기지 아니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까지 타격을 허용한다는 의미로서 허용을 해준 거지 무슨 모스크바 같은 데도 뭐 그냥 뭐 융단 폭격을 가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마치 에이테킴스를 허용해줘서 막 언론들이 또 이제 어그로를 끌어. 잘못된 국제정치 뉴스인데 이제 젤렌스키는 러시아 본토 타격할 수 있다. 맞지? 맞는데 그래서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자들이. 우리나라 국제정치 기자들이. 맞는데 말은 틀림이 없지. 러시아 본토를 타격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본토 깊숙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도 얘기를 해줘야지. 말장난이잖아 이게. 근데 이거 에이테킴스 진짜 신박하더라 나는. 이거 무기가 와 요새 현대전에서는 진짜 대박이야 진짜. 자, 에이테킴스가 이제 미사일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탄두가 이렇게 있을 거야. 탄두가? 이거 탄두야 이게. 이 대가리에 화약이고 지랄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탄두란 말이야. 탄두. 자, 근데 이게 탄두가 쏘세요 해가지고 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쏴가지고 열로 이제 여기를 타격하려고 해. 그러면 얘가 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요쯤에 상공에서 터집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 안에 이 탄두 안에 뭐가 있냐? 자탄이 350개에서 최대 900개까지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집속탄이야 집속탄.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 러시아 영토가 여기에 이제 뭐 땅이 이렇게 있어. 얘 근데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날아오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이 미사일이 여기서 터졌어. 쏘세요 해가지고 터졌어. 타지면 이제 여기로 이제 수백 개가 그냥 이렇게 이제 퍼지면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여기로. 저 터지는 범위가 최대 축구장 3-4개래요. 최대 범위가. 엄청난 무기입니다 진짜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 그리고 이게 요격하기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이 회전하는 코스 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도도 지금 마하 3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고 방공망 시스템 레이더로 잡았다고 바로 요격되는 게 아니라고. 레이더로 잡으면은 얘가 날라오는 경로와 이런 걸 계산해서 요격 미사일이 쏴가지고 이제 맞춰야 이제 요격이 되는 건데 레이더로 잡아도 얘가 이제 불규칙하게 회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혔어도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 요런 게 이제 참 무기체계에서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거
10월 28일 언론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에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간다요가 영상도 올렸는데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으면은 쿠르스크가 여기예요, 여기. 쿠르스크가 이제 러시아 본토 아닙니까? 러시아 본토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쿠르스크만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브리안스크, 우크라이나의 북부죠. 북부에서 여기 있지만 여기야, 여기. 쿠르스크가 여기인데 브리안스크는 여긴 거예요. 모스크바랑 조금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10월 28일이면은 고작 한 달 조금 이제 좀 안 되는 한 달 전, 몇 주 전쯤인데 이 10월 28일에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냐? 우크라이나 군대가 브리안스크를 갔는데, 자, 브리안스크를 들어갔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했다 이 말이야. 성공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기를 못 들어갔어. 자, 근데 이제 11월 18일에 바이든이 에이테킴스를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어요. 물론 이제 앞서서 10월 초중순을 거치면서 러시아 안에 북한 군대가 들어갔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으니까 11월 18일에 이제 에이테킴스를 이제 본토 타격,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한 건데,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에이테킴스의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본토 여기저기 다 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에이테킴스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저 에이테킴스를 쐈어요. 실제로. 언제? 어제. 지금 방송하는 날이 11월 20일입니다. 어제야. 11월 19일 어제 에이테킴스를 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어디를? 브리안스크를. 10월 28일에 브리안스크 들어갔다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한테 쥐어터져가지고 빠꾸를 했는데, 어제 11월 19일에는 저 에이테킴스, 바이든이 허용해준 이 에이테킴스를 브리안스크에 또 쐈다고 합니다. 뭐 군사시설을 타격을 했대요. 근데 6발을 쐈는데 5발은 요격이 됐대요. 한 발 맞췄다고는 하는데 한 발도 손상이 된 상태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뭐 큰 피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테킴스 허용은 러우 전쟁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허용해준 에이테킴스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 허용해줬구나. 뭐 우크라이나가 승승장구하라고 러시아 여기저기 다 때리려고 바이든이 허용해준 게 아니구나. 이 인간은 말장난을 또 쳐했구나. 씨부레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대화와 쇼부를 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다음 트럼프 정부까지 기다려야 돼. 내년에 트럼프 임기 시작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뭐 인수인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속보 떴죠? 키예프.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키이우죠.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대규모 러시아의 그 폭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미리 대피 지시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정보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걸러 들으세요 좀.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가 내일 11월 21일쯤에 우크라이나 대규모 타격하겠네, 폭격하겠네? 그러면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큰일 났어. 내일 대규모 폭격 올 거야. 이거를 사방팔방에 떠벌리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거야. 전략적으로. 어차피 미국이 그걸 떠드나 마나 본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열심히 지원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열심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미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다 먹었고 이제.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줄 생각도 없지만 해줄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이런 거야. 만약에 미국의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대규모 폭격을 알고 있어가지고 떠들고 댕겼다? 야, 저 새끼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주댕이만 살았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입만 방정이, 와, 얘들아 내일 폭격 있대. 그래서 빨리 그럼 지원 안 해주고 뭐 하는데? 우리는 지원은 안 해줄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상원하원 다 공화당이 먹어서 빠이! 이게 무슨 모양새야, 이게. 이런 전략적인 행동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그럴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러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어찌되었든 지금 대화의 주체, 이 러우 전쟁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하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런 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NL 아니면은 반미주의자 이런 분들은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강대국들이 지들 멋대로 이제 막 다른 나라를 상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짜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먹이사슬 구조와 같은 정말 야생과 같은 이 국제정치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없어지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럼 인정을 해야 돼요. 힘이 센 애가 힘이 약한 애를 패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경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안타깝지만 그런 세상에 안 오길 바라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주체도 없어.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핵개발 뭐 좋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핵개발 드립이 나오는데,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었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서대문 을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이분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느냐.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다시 꺼낸다면 한국도 잠재적인 핵능력 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다른 말하면 뭐야, 지금 한국도 핵 개발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가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키 고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앤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